독학으로 모모 만든 아빠.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 사는 30세 쉬 웨이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오 양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오 양이 희귀 유전 질환인 맨캐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구리 함유 요소의 기능 저하로 혈청구리 농도가 낮아지며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장애 질환으로요. 치료가 쉽지 않아서 3살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슈웨이는 2살 난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수록 걱정만 깊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저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완치는 아니지만 맨캐스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워낙에 희귀 질환이다 보니 당시 중국 내에서는 그 약을 취급하지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혀 슈웨이는 약을 구하러 해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진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슈웨이는 어느 날 직접 맨캐스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약을 제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약을 직접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약사가 아닙니다, 이분. 네. 아니 아니, 그 약사여도 가능할까?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도 만들기 힘들다는 게 약인데. 그렇죠. 이 사람 무슨 뭐 화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슈웨이는요 평범한 사업가였는데요. 때문에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슈웨이는 오직 아들 하오 양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집 한쪽 다용도실을 실험실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원료를 구해와서 연구에 돌입했고요. 대부분 영어로 된 논문들을 번역기로 해석해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읽은 논문만 약 600편. 우와. 영어로 된 거예요. 와.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죠. 오죽하면 약을 직접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비전공자인데 뭐 논문 사실 본다고 이해되나요? 자, 모두가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단 6주 만에 약 제조에 성공하게 된 슈웨이.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약을 투약한 하오양. 2주 만에 병세가 호전됐고요. 우와. 의학계에서도 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주 만에? 야 이게 뭐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결국 이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과 간절함이 뭔가 어떤 능력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맞아요. 아니 이 사람 제대로 이 분야로 배웠으면 노벨 화학상 탔겠는데요? 이외 한 국제 생명공학 연구소는요. 슈웨이를 연구소에 채용. 함께 맨캐스 증후군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모셔갈 것 같은 게 네. 이분보다 간절하게 이 병을 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 그렇죠. 600편 누가 읽어봤겠습니까? 누가 읽어봤겠어요? 야,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초인적인 어떤 힘 덕분에 그리고 본인 또 재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겠죠. 예.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저런 결과가 나왔나 봐요. 두 기자님 12살 때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12살은 6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 아, 5학년 때 저 이사 갔어요. 저도 5학년 때 그냥 전학 가서 열심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전학 간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예. 오랜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반적입니다. 12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 미국에 사는 소년 잭슨은 2년 가까이 놀이터 대신 집에서 이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잭슨이 12살이던 2018년 1월 드디어 완성한 작품은 바로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할 때 생긴 에너지를 전력 등으로 활용시키는 장치 핵융합로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네. 아까 뭐? 납 검출 장치? 핵융합로! 핵융합로, 핵융합이라는 말도 이거는 모를 저는 텐데. 좀 믿음이 안 가요. 전 믿음이 안 저는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100번 것 같아요. 양보해서 아까 탄소 뭐 그거는 나노 볼 수 튜브는 있다고 보는데 핵융합로 어떻게 만들까? 핵융합은 우리에게 제일 친근한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렇게 반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핵융합로를 통해 얻은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십억 년간 태양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핵융합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래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으로 인공 태양을 만드는 연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겨우 12살 어린 소년이 그것도 집에서 직접 핵융합로 제작에 도전! 무려 1억 도에 달하는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잭슨은요, 겨우 10살 때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 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14살 때 핵융합로를 만들어 화제가 된 테일러 윌슨의 이야기를 알고는 자신도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건데요. 보통 저때 동네에서 제일 구슬을 잘 친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지. 핵이면 뭐 핵노잼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지 무슨 핵융합로를 네, 만들어. 핵 안 써 요즘에? 핵간지 안 써? 핵간지? 아니 어디서 꼰대 냄새 안 나. 잭슨의 부모는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어린 잭슨이 10살 때부터 핵융합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독학. 잭슨의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놀이방을 핵융합 실험실로 개조해주고 펌프나 진공 부품 같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노력 끝에 12살 잭슨의 핵융합 실험은 대성공!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썩였고요. 핵융합 연구자인 리처드 폴이 잭슨의 핵융합로를 검증한 끝에 잭슨은 기네스북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저런 걸 보면은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천재? 전생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게 가능하지가 않거든 사실. 인터넷 보면 우리도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럴 수 있나 봐요. 난 저걸 검증한 과학자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좀 허무한 마음 들었어요. 하기 어렵겠다는데. 자기는 진짜 한 20년 공부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천재는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환생이라고 봐요. 아인슈타인의 환생이다. 자꾸 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게 난 못 믿겠습니다. 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모모 팔다가 재능 발견한 소년. 이번 특종은 2018년 화제 인물로 떠오른 한 스트리트 능력자의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これはわかりません。자, 일본어죠. 아까 이전엔 다른 말이었죠. 어느 불어였습니다. 능력자인가 보다. ไม่เอา 인간 번역기네. แม็กเน็กแม็กเน็ก 우선 영상 속 주인공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의 불교 사원 타프롬 앞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14살 캄보디아 소년 툭 살릭입니다. 살릭은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포함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캄보디아 스트리트 언어 능력자입니다. 살릭의 주특기인 중국어 실력 직접 확인하시죠. 你要买一个呢，5个$2，买一个我唱歌。 와 성조도 지켜. 我们不一样，每个人都有不同的境遇。 가사를 바꿔서 노래하는 거예요. 买东西给你，我们不一样。摔着 근데 중국어는 진짜 뭐 외우고 뭐 그런 건 아니네. 그지 완전 소통이네. 완전 소통하는 거예요. 살릭은 사교육 전혀 받아본 적 없습니다. 对吗？ 살릭은 오전에 학교에 갔다 온 뒤에 오후엔 어머니를 도와 거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면서요. 아저씨, PD가 중국어로 뭐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방은 스페인어로 뭐예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독학한 겁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스트리트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살릭의 모습을 2018년 11월 한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 업로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진정한 언어 능력자, 살릭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후원이 이어졌고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살릭은 중국 학교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살릭은요. 나중에 커서 캄보디아와 중국의 교류를 돕는 유망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 스트리트에서 발견된 재능으로 뭐 외국 유학까지 가게 됐다는 게 진짜 이 친구한테는 정말 잘 됐네요. 저 열정이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또 셀럽이 돼서 우리가 또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만약 여러분에게 $100, 약 12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 수업을 받을 것이냐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요. 내가 코딩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합니까? 이제 와서 여태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놓고 아니 그런 오늘 얘기를 해요. 주제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본인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모두에게 해요.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돈이나 챙기자. 저는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오케이. 그건 좋아요. 이런 하지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이란 말이 있잖아요.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23세 패트릭 맥콘록은 자신과 함께 일할 코딩 능력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지금 현금으로 100달러 받으실래요? 아님 저한테 코딩 과외 받으실래요? 뉴욕 거리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맥콘록. 그런데 초면인 그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어머. 오늘 주제가 스트리트 능력자잖아요. 정말 거리였던 겁니다. 스트리트에서 능력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노숙자면은 밥 사 먹을 이제 돈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 100불을. 코딩 수업에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딩에 관심이 있는지 뭐 코딩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37세 노숙자 레오 그랜드에겐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노숙자 그랜드는 콜, 현금 대신 코딩 수업을 택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되게 의외의 선택인데. 근데 어쨌든 저분 입장에서 코딩을 선택했다는 건 제2의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 봐요. 뭔가를 배워서. 근데 뭐 아무리 이래도 이게 당장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딩이 뭐 배워서 하루 이틀 만에 돈 벌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딩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 이분 뭐 옛날에 뭐 개발에 그래도 뭐 발가락이라도 한번 담궈본 사람인 거 아니에요? 발가락이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노숙자 그랜드는 이전에도 코딩 관련 공부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그랜드는 매일 1시간 동안 맥콘록에게 코딩 수업을 받았고요. 공부한 걸 토대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니 앱 개발이 쉬운 줄 아나? 둘 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일부 사람들은 노숙자 그랜드가 코딩 수업을 포기하고 결국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노숙자 프로그래머 그랜드. 그리고 그 결과 그랜드는 코딩 공부를 한 지 넉 달 만에 카풀 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풀? 난 저 그냥 프로그래밍커녕이고 저 구조를 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 심지어 이 앱은 카풀을 통해 절감한 이산화탄소량을 알 수 있는 친환경 앱이었는데요. 이 노숙자 그랜드 앱 개발 소식 듣고 다운받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친환경 카풀 동참이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멋져요. 직접 앱을 다운받겠다며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아유 100달러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는데. 그럼요. 아니 그 수많은 노숙자 가운데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았냐고. 이게 운명적으로 잘 만난 거죠. 진심이 통한 거지. 돈 대신 코딩 공부를 선택한 거리의 노숙자. 그야말로 진정한 스트리트의 능력자였습니다. 꿈의 날개를 달게 된 모모. 이번 특종은 SNS에 공개되자마자 무려 350만 뷰를 기록한 노래 한 곡입니다. 오 뭔데 350만 뷰요? 셀린 디온의 원곡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음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방금 들으신 노래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가봉 리브르빌에 사는 17살 소년 사무엘입니다. 남자요? 소년이요. 예. 변성기도 지났을 거 아니에요, 17살이면. 그러니까 청아하게 어떻게 맑은 소리가 나지? 자, 이렇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갖춘 사무엘은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가수를 꿈꾸고 있었지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래를 사랑한 소년 사무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틈이 노래 연습에 몰두.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너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주라. 친구의 부탁에 사무엘은 복도 계단을 공연장 삼아 평소 좋아하던 가수 셀린 디옹의 The Power of Love를 불렀고요. 사무엘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친구가 이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 그의 맑은 목소리와 가창력에 듣는 순간 소름, 기적의 목소리다.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야. 많은 누리꾼이 감탄하며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톤이죠, 톤이. 네. 그리고 영상을 본 셀린 디옹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젠간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노래하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가봉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러브콜까지 받으며 여전히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대로 노래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 정도면 사실 상당히 많은 걸 타고났네요. 조금만 더 전문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뭔가 지원이 있다면 진짜 세계적인 가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기자님께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제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수돗물 상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두 기자님께서 이 수돗물의 유독 성분을 검출하는 기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검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얘기해, 그거는. 검출 장비를 어떻게 만드냐고. 잘 만들어야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나요? 자, 프리안식구의 공식 엘리트 두 기자들도 불가능했던 이 일. 겨우 반성하세요. 11살 소녀, 기탄잘리 라오는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때는 바야로 지난 2014년 미국 플린트시의 식수 오염 사태. 식수 공급원인 수도관이 부식돼 수돗물이 납성분으로 오염되면서요. 최소 12명이 사망, 주민 수만 명이 납에 중독되는 끔찍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라오는요. 플린트시 주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어. 즉각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찾아 곧바로 행동을 개시.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어려운 전문 용어도 많고 설계도 복잡했지만요. 척하면 척, 단박에 이해한 라오. 그 결과 몇 번의 연구와 실험 끝에 라오는 겨우 11살의 나이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 물속의 납성분을 손쉽게 감지하는 휴대장치, 일명 테티스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야. 저게 되는 거야? 테티스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뭐 와. 저런 어떤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탄소 나노 튜브로 납성분을 어떻게 검출하지? 어린 소녀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발명품에 과학계도 깜짝 놀랐고요. 이 일로 라오는 미국 최고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 환경보호 대통령상 수상, 일약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진짜 꼬마 에디슨 과학자 따로 없네요. 저 아이의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라오의 능력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끝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라오는요. 마약 중독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기 에피온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카인들리라는 서비스까지 잇따라 발명. 그 결과 지난 2020년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에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 과학자로서 당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2012년 미국 뉴욕. 가족을 만나러 브롱크스에 간 음악 프로듀서 케네스 윌리엄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노래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는데요. So what's a man to do when he finds a love so true and the whole world's against you? 오, R&B네. Does he sell his soul?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5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 생활 중인 노숙자 퍼셀이었습니다. 대박. 사실 그는 한때 강도 혐의로 3년간 수감된 적도 있었지만요. 출소 후 음악을 제외한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신의 유일한 재능인 음악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 거리에서 노래를 부른 대가로 사람들에게 동전을 받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음악 프로듀서 윌리엄스가 그를 발견했던 건데요. 어머. 퍼셀의 노래에 매료된 윌리엄스는 그가 노래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게시. You know how much I care. So if you stray, my love. 그런데 이 영상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R&B 느낌의 소울 가득한 퍼셀의 노래를 들은 누리꾼들은 퍼셀의 노래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왜 저는 눈물이 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느껴져요. 그의 목소리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며 영상은 순식간에 160만 뷰를 기록했고요. 심지어 이 노래가 마이클 잭슨을 헌정하기 위해
노숙자 퍼셀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어머. 이후 LA의 한 대형 프로듀서와 다큐멘터리 제작팀 등 많은 제작자 역시 퍼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Things can't stay the same. No matter what they 아까운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연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흘려보면 안 된다니까요. 어딘가 능력자들 다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 소년의 발레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머, 저 미끄러운데.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11살 소년 마두 음소마 앤서니. 5살 때부터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만큼 천성적으로 발레를 사랑했던 마두는 동네 무료 발레 교습소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발레를 향한 마두의 열정과 재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마두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무대. 딱딱한 시멘트 바닥, 비 오는 궂은 날씨도 마두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변한 토슈즈, 연습복 하나 없었지만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프와 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 마두의 모습을 교습소 선생님이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턴을 돌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이 소년이 저에겐 열정이란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두의 연습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쳤던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며 세계 곳곳 발레 교육 기관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중 미국의 한 유명 발레단은 마두에게 뉴욕의 발레단 산하 무용학교에 장학생 입학까지 제안. 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교습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 계기로 마두는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요. 어머, 아직 남자 발레 무용수가 없는 나이지리아의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야. 아까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맞아요. 비에 젖은 몸으로 발레 심취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 거죠. 네. 현실판 빌리 엘리어트로 불리며 희망과 꿈을 선사한 마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레를 하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서 여러 나라에서 꼭 공연하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지리아 최초의 발레리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메달이 몇 개야? 스나이퍼예요? 그 메달이 아니, 메달 한 저거 50개 안 돼요? 조준을 잘해도 수만 번 잘못 치면 빗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스포츠인데 이분은 근데 원래 무슨 뭐 군대 특수부대 출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직 올림픽 국가대표. 남다른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사진 속의 할머니는 경이로운 사격 실력으로 10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령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던 찬드로 토마. 그런데 이 찬드로가 처음 사격을 시작한 때는 이를 바라보는 68세. 그전까지 자녀 6명에 손주 15명까지 대가족을 돌보느라 집안일에 바쁘셨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나이에 사격을 시작하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많은 취미 생활이 있었을 텐데. 사격이 좋으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할머니 찬도로는 손녀를 마을 사격장에 데려다 줬다가요. 손녀가 장전을 어려워하길래 도와줬는데 처음 만져본 총은 찬드로의 손에 그야말로 착붙. 그냥 그까이 거면 대충 쐈더니만 한가운데 콕 박히더만 그냥. 찬드로의 남다른 사격 실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사격장의 코치님은요. 아니 이럴 수가. 할머니 정말 총 처음 쏴보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타고난 사수예요. 자, 이렇게 정식 훈련을 제한 뒤늦게 사격의 길에 들어선 찬드로는요. 평소에 집안일을 하시다가 틈틈이 돌을 던져서 병 맞추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사격감을 유지했고요. 총을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말도 안 돼. 이를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름 돋는 실력을 보여줬고요. 신이 내린 재능에 열정. 몇 번의 연습까지 더해지니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한 찬드로는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메달을 싹쓸이. 인두를 뒤흔든 베테랑 명사수가 됐던 겁니다. 미치겠다. 야, 아니 그날 손녀 따라 사격장 안 가셨으면은 자기 총 쏘는 재능 있는 거 모르고 사셨겠네. 근데 진짜 늦은 나이는 없네. 안 하는 내가 있을 뿐이네, 진짜. 나이 핑계를 대는 우리 한 기자님 같은 분들께 찬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엔 숨겨진 실력을 선보인 제야의 고수들, 현실판 구딜 헌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대학 예배당 직원 조한 키아는 누군가의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클래식 CD 틀어놓은 수준이잖아.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연주를? 에이? 이 사람은? 마치 쇼팽이 살아온 듯한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을 뽐낸 이는 교내 청소부 와. 알렉산더 푸다이지크였습니다. 우와. 야, 아니 공연장에 계셔야 될 분이 어. 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뭐 피아노 전공했는데 지금 알바로 뭐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건가? 근데 사실 알렉산더는 쇼팽의 고장 폴란드 출신으로 한때 피아노의 길을 걸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당시 폴란드에 닥친 경제난으로 영국으로 건너왔고요. 이 피아노 건반 대신 빗자루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예배당에 있던 피아노를 보고 잠시 접어들었던 재능이 꿈틀거렸는데요. 알렉산더는 예배당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쉬는 시간에 잠깐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천재적인 연주 실력은 예배당 내 웹캠을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고요. 그의 범상치 않은 실력을 본 직원 조아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 관계자들은 그가 마음껏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게 해줬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에서 공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선 공연 무대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러브콜이 그냥. 그리고 알렉산더는 미국 내 손꼽히는 자선단체이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클린턴 에이즈 재단의 자선 공연 무대에도 올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음악인으로서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됐습니다. 숨은 재능이 대학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과정이 진짜 영화 굿윌 헌팅이랑 좀 비슷한데 근데 한바탕은 저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뭐 전혀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치. 썩힐 뻔했어요. 이번엔 수학계 현실판 구딜 헌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국 저장대학교. 이 수학계 권위자들이 모인 가운데 30대 남성 위젠춘이 수학계 초고난도 문제 카마이클 수를 척척 증명해냈습니다. 카마이클이요? 뭔데요? 이거 몰라요? 자, 카마이클 수란 1910년 수학자 카마이클이 발견한 일종의 유사 소수이고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n이 소수일 때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알아들어볼래? 여기까지는 난 알아들었어요. 네. 진짜? 네.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 서로서는 그 인수가 겹치지 않는 걸 말해요. 인수는 뭔데? 맞아요. 인수는 뭔데? 그것도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해.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즉 100여 년간 카마이클 수를 증명한 수학자가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초초초초초초초초 고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수학 문제의 새로운 풀이법을 발견한 위젠춘이며 수학자도 전공자도 이과 출신도 아닌 평범한 택배기사였습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네. 이게 그냥 똑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 개념을 어떻게 똑똑하다고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이게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위젠춘은 영재도 아니었고요. 대학 역시 축산 관련 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요. 수학은 제 친구예요. 숫자를 계산하면 마음도 편해지죠. 취미로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수학엔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진짜. 그리고 2006년 당시 이 경비원, 공장 근로자, 택배기사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며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우연히 수학자들도 정복하지 못한 카마이클 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수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에이, 여기서 막혔네. 오전 배달만 끝내고 다시 풀어봐야겠어.
아, 정말 진짜 웃기다. 오전 배달 풀어봐야겠어. 배달만 없으면 바로 풀었지. 자, 위젠추는 카마이클스에 도전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증명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요. 와. 검증을 위해 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저장대학교의 차이텐신 교수가 위젠춘의 풀이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고요. 우와. 그를 학교에 초대해 직접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창의적인 해법입니다. 기존의 해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후 위젠춘은 전 세계에서 중국판 굿윌 헌팅으로 대화제, 서천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핫셀러 화가의 이중생활. 이번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화가의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멋있다. 나 사진인 줄 알았어, 왼쪽 거는. 이거 밥 아저씨 아니에요? 근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면 엄청 잘 나간다는 얘긴데요. 이게 뭐 자꾸 구매 의뢰가 들어오니까 자꾸 그리시느라고 바쁘신 건가요? 저렇게 쓱쓱 그려놓고 참 쉽죠 이러실 것 같은데. 자,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중국의 웨이 광밍. 그런데 그가 바쁜 이유는 작품 활동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미술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남자 웨이 광밍의 본업은 폐지 줍기. 아, 대박. 무려 18년째 저장성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거리에서 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는 15제곱미터의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박이다. 그래서 중국에선 초라한 방의 화가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야 진짜. 화방이네, 화방. 저희가. 아, 그림을 전공했겠죠. 소시적에. 놀랍게도 웨이 광밍은 미술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혼자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리고 아주 우연한 기회로 붓을 잡게 된 그. 우와. 아 이거 직접 그린 거예요? 아, 혹시 내가 그림을 살 수 있을까요? 웨이 광밍이 그린 그림을 보고 반한 거래처 직원의 극찬을 계기로 44세 늦은 나이에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웨이 광밍은 폐지를 죽고 난 후인 저녁에 그림에 몰두했는데요. 그리고 2021년부터 자신의 그림을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서 사부작사부작 그렸던 그림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화제. 그의 범상치 않은 그림을 알아본 사람들의 구매 문의가 쇄도했는데요. 그런데 미술계 핫셀럽이 된 웨이 광밍은 아유, 그림을 배운 적도 천부적인 재능도 없으니 노력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림을 억지로 많이 그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한 달에 약 20-30점 정도 자신이 그릴 수 있는 양의 그림만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고요.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화가로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2020) 도쿄 세계스포츠대회 역도 종목 여자 49kg급에 출전한 미라바이 차노. 그녀는 인도 여자 역도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하며 인도의 스포츠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직업이 작은 시골 마을의 기차 검표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연습에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검표원으로 일하시면서 야, 이 역도의 기량을 어떻게 올리셨을지도 궁금하고. 뭐 그 역에서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들어버리겠네요. 들어서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죠. 버스 예. 밖으로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사실 찬우는 어린 시절부터 역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녀가 역도에 입문한 계기도 범상치 않았는데요. 아, 찬우 장작을 그만큼 들고도 안 무거워? 오빠야말로 괜찮아?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좀 들어줄까? 타고난 근수저였던 그녀는 12살 나이에 장작을 옮기다가 재능을 발견합니다. 이야. 저렇게 힘이 좋아서야. 아, 찬우는 역도하면 딱이겠다. 같은 또래 남자애들도 못 드는 무거운 짐을 척척 들어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역도 권유를 받았습니다. 체육은 네. 좀 어렸을 때부터 몸을 그거에 맞게 발전시킨 게 아니면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허, 장작 드는 걸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그거? 타고난 게 있는 것 재능은 같아. 있나 보지만 네. 그래도 자, 이렇게 역도를 시작한 찬우. 편한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이라 트럭 운전사들의 차를 얻어 타며 스포츠 아카데미를 다니며 연습을 하고 크고 작은 역도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생계로 인해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렇게 기차 검표인이 됐고요. 취직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역도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도를 사랑했고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2016년 리우 세계 스포츠 대회에 도전까지 하게 됐는데요. 6위에 머물며 입상에 실패. 하지만 그녀는 다음 대회에서는 꼭 메달을 따겠어. 메달리스트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요. 검표원이라는 일과 역도 연습을 병행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당당하게 은메달을 차지. 그동안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던 인도 여자 역도의 역사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아니 운동만 집중해서 해도 메달 따는 게 쉽지 않은데 검표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나왔는데 메달을 받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뭐 근육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도 메달 따기 힘든데 거기에 맞게 훈련하잖아요. 맞게 근육에 먹어요. 맞게. 또 먹는 거를 시간 그렇지. 재고 양 재고 해서 먹는다고. 식단부터 모든 걸 다 해도 힘든 건데 저거를 찬우의 수상의 인도 철도부 장관은요. 찬우의 수상은 인도 철도의 경사입니다. 상금은 물론 승진도 약속하겠습니다. 라며 찬우에게 약 3억 1천만 원의 포상금과 승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영웅이다. 영웅이죠. 찬우의 고향인 마니푸르 주정부 또한 상금 약 1억 5,500만 원의 경찰 고위직 간부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찬우는 근수저 재능 덕분에 새로운 인생 역전의 신화를 그렸습니다. 철도청하고 경찰청하고 싸우겠는데요? 서로 데려가겠다고? 이 정도면 스카우트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2014년 캐나다 에드먼턴시의 윈스턴 처칠 광장. 맑은 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춘 채 아름다운 성율에 빠져드는데요. 뭐 누구 초청해서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의 주인공은 라이언 아켄드라는 남성인데요. 그런데 그의 정체는 사실 유명 피아니스트가 아닌 20년 넘게 길거리 생활을 한 노숙자였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아켄드는 정식으로 피아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가 연주했던 곡 아름다운 이 비기닝이라는 곡이 아켄드의 순수 자작곡이란 겁니다. 작곡도 했다고? 작곡이에요. 아, 노래 선율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환생인데? 뭐만 설명이 안 되면 자꾸 환생 얘기를 하시는 쇼핑이네. 요새 웹소설 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세계물 봐요 자꾸? 제가 했던 찬우는 했잖아. 역도를 하다가 말았다는 건. 근데 교육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냐고요. 20년 넘게 노숙한 사람. 이건 환생이지. 자, 어릴 적부터 위탁 가정에서 자란 아켄드는 8살 때 지하실에서 우연히 피아노를 발견.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지?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피아노와의 만남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아켄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홀로 피아노를 찾았고요. 마음 가는 대로 건반을 누르며 피아노를 독학했습니다. 야, 마음대로 손 가는 대로 누르며 독학을 했대. 뭐 다른 클래식 악기 다 마찬가지지만 피아노는 네, 이 손가락 쓰는 법을 되게 오랫동안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거 진짜 배우지 않고는 정말 힘든데. 저도 손가락이 짧아서 바이엘 학원에서 끝냈거든요. 체르니 가니까 손가락에 쥐가 나더라고요. 근데 자작곡이 너무 충격이란 말이에요. 네, 성인이 된 아켄드는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오랫동안 길거리를 전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노숙 생활 중에도 피아노에 대한 그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켄드는 거리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귀로 익히고 교회나 병원, 광장 등에 설치된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실력을 키웠는데요. 그리고 2014년 우연히 길거리에서 아켄드 연주를 듣고 감격한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해 공개. 또 안 찍었으면 안 알려질 뻔했구나. 어머. 또 곡이 약간 변화가 있어요. 아, 이 노래가 좋잖아요.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사연을 떠나서 노래가 좋지 않았어요? 음악이 좋네요. 그죠?
자, 노숙자 아켄드의 남루한 행색과 상반되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많은 사람이 감동하면서요. 아켄드의 연주 영상은 일주일 만에 250만 뷰를 돌파하고 사람들은 그를 피아노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켄드의 생활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의 후원과 응원이 이어진 끝에 아켄드는 안락한 집과 피아노를 선물 받게 됐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2018년 3월 아켄드는 과거 길거리 생활로 얻은 질병에 아, 합병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저 재능을 누군가가 알아줬다면 좀 더 많은 음악을 우리에게 남겨줬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엄청난 뮤지션이 됐을 것 같아요. 결말이 좀 슬프긴 하죠. 콘크리트 틈새에서 잡초가 자라고 꽃이 피듯이 작은 틈에서 희망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모가 된 소년의 낙서. 1960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는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패션 디자이너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미술관 관람을 했고요. 그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 소년에게는 확고한 꿈이 생겼죠. 나는 커서 꼭 스타 화가가 될 거야. 그런데 소년이 7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아 방황.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니까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많은 것이 변해버린 삶. 하지만 거리에 반항아가 된 소년에게는 여전히 예술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지하철과 길거리의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치 있는 철학적 시를 써놓거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각종 그림을 그리는 소년. 그에게 뉴욕 뒷골목은 무한한 도화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린 엽서와 티셔츠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낙서 같긴 하지만 저렇게 보니까 사실 화풍도 보이고 또 그만의 세계도 느껴지고 굉장히 스타일이 유니크하네요, 진짜. 근데 저런 그림의 티셔츠는 예쁜데요? 저는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또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벽에다가 막 색칠하고 게다가 역시. 메시지로 도발적이고 막 이러니까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가출한 소년의 길거리 낙서라니요. 게다가 소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재능을 알아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제작자 겸 큐레이터였던 디에고 포르테즈. 소년은 그의 도움으로 1981년 뉴욕 뉴웨이브 전시회에 참여하며 미술계의 유망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의 예술계 큰손이었던 앤디 워홀 또한 이 소년의 천재성에 주목, 무려 15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했겠는데요? 이제 앤디 월 들어가면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요즘 우리 정 기자님이 아주 심취해 있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앤디 워홀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앤디 워홀 연락 주세요. 그 소년은 바로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예술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뽐낸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참 천재죠, 천재 저분은. 네. 재능은 결국 빛이 나나 봐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에 가능한 화풍 같기도 하고. 네. 세간의 편견을 깨고 미술적 재능을 증명한 바스키아. 안타깝게도 27세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비록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작품은 무려 1,000억 원을 호가하는 거액에 거래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의 이단아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다.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에 바스키아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성공적으로 펼쳐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모모라는 편견을 깬 미 엄친아 장관.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2020년 38세의 나이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젊은 정치인 피트 부티지지입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차석으로 졸업, 이후 장학생으로 간 옥스퍼드대 또한 최우수로 졸업한 인재로 몰타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7개 나라 말을 구사.
그야말로 엄친아의 전형이었습니다. 부티지즈는 자신의 고향인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서 20대 후반이었던 2011년 74%의 득표율로 시장직에 선출. 2015년에도 80%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현재는 미국 교통부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특집 내용이랑 좀 맞나 싶어요. 워낙에 엄친하고. 그러네요. 저는 뭐 다 예상됐던 경로 아닙니까? 너무 탄탄대로 아닙니까? 이 주제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들어봅시다. 그의 화려한 이력 중에 가장 화제가 된 이것, 다름 아닌 미국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이라는 점. 부티지즈는 동성 결혼이 합법인 미국에서 동성인 연인과 결혼해 두 아이를 입양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치 입문 이후인 2015년 반성소수자 법안에 반대하며 커밍아웃을 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부티지지에게 투표한 한 당원이 동성애인자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내 표 돌려줘요. 이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직도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이 장벽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해요. 심하지. 사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커밍아웃을 망설일 수 있거든요. 용기 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티지즈는 애국자이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며 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 2021년 상원 투표를 통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성소수자 장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희망이 된 최초 모모. 이번 주인공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 매들린 스튜어트. 근데 이분의 직업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편견이 깨질 겁니다. 그녀의 직업은 바로 패션 모델. 와우. 일회성 스페셜 모델이 아니고요. 세계 최초 프로 다운 증후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하면 생각나는 편견을 또 다른 차원에서 깬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프로예요. 매들린은 선천적인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심장병 때문에 태어난 지 8주 만에 수술을 받아서 생사의 고비를 넘었는데요. 당시 의사들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많아야 7세의 지능으로 생활하게 될 거고 이 아이는 아마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라며 비관했고요. 심지어 주변에선 매들린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사회의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매들린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2014년 호주에서 열린 한 패션쇼를 본 뒤 패션 모델이라는 꿈을 품게 된 겁니다. 다운 증후군이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아까 최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된 적이 있으면 또 몰라. 이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희망이라도 품을 텐데 롤모델이 없죠.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다운 증후군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쉽게 살이 찌기 쉬운데요. 매들린은 모델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운동하고 탄수화물은 멀리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여기에 자신만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담긴 비포 애프터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당시 매들린의 사진은 약 일주일 만에 700만 뷰를 돌파하며 대화제. 장애의 편견을 깨고자 하는 그녀의 가능성을 본 패션 관계자들도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그 결과 매들린은 2015년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에 당당히 입성. 이후 파리, 런던 패션 위크 등 굴지의 패션쇼 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프로 모델로서 다른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명 패션지 화보들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패션 업계에선 패션계는 마르고 장애가 없고 큰 키를 가진 모델을 고수해왔죠. 하지만 매들린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모델 기준에 변화를 줬어요. 라며 편견을 깬 그녀의 활약에 주목했고요. 실제로 최초의 다운 증후군 모델인 매들린의 등장 이후 다른 장애인 모델들이 패션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의 런웨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모모로 그림 그리는 놀이. 2000년 일본. 정년 퇴직을 한 60대 남성 호리우치 다츠오는 하루하루가 무료해서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는 타츠오가 집어든 건 붓이 아닌 컴퓨터 마우스. 타츠오는 컴퓨터에서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엑셀을 켰습니다. 아니 뭐 그냥 그림판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켜야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다운받아야 되는데 잘못 다운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엑셀을 원래 잘하시던 분이에요? 어허, 아닙니다. 사실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타츠오는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이 엑셀로 작업하던 모습을 어깨 너머로만 봤을 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림조차 제대로 그려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고 컴퓨터 엑셀 못하는 법 있어? 배우면 다 잘할 수 있다고. 망설이지 않고 엑셀을 배워나간 타츠오. 풀과 꽃, 산이나 나무 등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헐. 그렇게 타츠오가 완성해낸 그림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모두 엑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판 치워도 되겠다. 이걸 어떻게 엑셀로 해? 이게 엑셀로 나온다고? 엑셀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더 날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아, 그냥 그림판으로 돌아오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림판으로 네. 오시면 제가 볼 때는 바스키아 나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엑셀이라고 하고 보면 너무 대단한 거지.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엑셀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죠. 더 위대한 거지. 타초가 엑셀로 그림을 그리기 취미를 가진 지가 6년이 지난 2006년. 당시 일본 전역에서 엑셀로 그린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엑셀 아트 콘테스트가 열렸고요. 이런 콘테스트가 있다고? 자신이 그린 작품을 출품한 타초는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무려 1위에 등극합니다. 엄마. 그 후로도 타츠오는 꾸준히 엑셀 그림 그리기에 전념. 2016년에는 한 IT 기업이 주최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지역 시민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엑셀화 강좌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황혼의 나이에 엑셀의 미켈란젤로라는 별명을 얻은 타츠오. 이젠 엑셀 황후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사 최초의 모모 엔지니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로 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달 착륙에 성공. 나사 직원들이 환호할 때 뒤에서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으니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나사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엔지니어 메리 잭슨입니다. 1951년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메리 잭슨은 대학 졸업 후 나사의 전신인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서 계산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임시직에 머물러야 했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립항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용품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고요. 회의조차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음식을 들고 책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안 안 본 거예요. 그런데 메리 잭슨의 재능을 알아본 초음속 압력 터널 엔지니어 카지미에시 차르네키는요. 오히려 그녀를 격려. 대학원 수준의 공학 수업까지 듣게 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에휴.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공학 수업을 듣는 것조차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마저도 야간반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허가를 받아? 허가 받으면 또 가갖고 막 왜 배우냐, 네가 이걸 배워서 뭐 하냐 이런 별별 질문들에 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해는 하냐? 결국 메리 잭슨은 1958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엔지니어가 됐는데요. 이후에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우주로 비행사를 보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로 11호인 것이죠.
메리 잭슨의 이야기는요, 2016년 영화 히든 피겨스로 제작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20년 나사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워싱턴 DC 본부 건물의 명칭을 그녀의 이름으로 따서 메리 W 잭슨 헤드쿼터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정받았지만 좀 늦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큰 공을 인정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진짜. 1985년 은퇴할 때까지 34년 동안 나사에 몸담았던 메리 잭슨.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을 위해 특히 공학과 기술 분야에서 장벽을 허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영화 히든 피겨스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백인 남자였어도 엔지니어의 꿈을 꾸었겠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꿈꿀 필요도 없었겠죠. 이미 되었을 테니. 모모 최초 미 해군 해상 구조요.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그 수상안전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된 건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와,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도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저스트 요즘에.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몸으로 장벽을 뛰어넘다. 오 기자님 농구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농구 경기장 있는 골대 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한 3m 정도 돼요. 3m 언저리 된다? 대략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링까지의 거리는 대략 3m입니다. 이 높은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바로 큰 키. 아하. 그래서 대체로 농구는 키가 커야 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키 큰 놈의 장사가 없어. 그럼. 왜 다 농구 선수들이 다 크겠어?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불락당하잖아. 그런데 키가 130cm인 사람이 농구에 도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130cm면 팔 길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리치도 짧고. 패스하기도 불리하고 뭐 하나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장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그 농구에 130cm의 작은 키로 도전! 불가능의 도전에 꿈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마니 스완슨.
보시죠. 성인의 키인데 130?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네, 아,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 길거리 농구. 미국에는 저런 문화가 있잖아요. 야, 잘한다. 우와, 우와, 크로스오버. 플로터에서 플로터. 근데 슛의 정확도가 높네. 방금 슬램덩크에 그 나오는 플로터.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와와하지만 저걸 처음 시작하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하네요. 키 130cm에 몸무게 50kg도 채 되지 않는 스완스는 선천적인 외소증입니다. 초등학생과 비슷한 신장을 가졌지만 2m가 넘는 상대 선수를 가볍게 제쳐 결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농구공을 골대에 골인시키는 그야말로 농구 천재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키의 스완슨이 농구를 하기까지 세간의 편견과 벽은 너무도 높았는데요. 그렇게 작은 키로 어떻게 농구 선수가 된다는 거야? 넌 절대 NBA 진출 못해. 하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들은 스완슨을 막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단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을 뿐이야. 다른 아이들과 너는 전혀 다르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보통 체격의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을 대하며 아들의 꿈을 열렬히 지지해준 스완슨의 엄마 덕분에 스완슨은 농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코트 위에서 뛸 수 있었는데요.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한 끝에 작은 키라는 핸디캡을 실력으로 커버.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요.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스완슨은 미국의 유명 퍼포먼스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트 로터스에 합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농구 선수라는 꿈을 실현해낸 그는 이 순간만을 꿈꿨어요. 제가 이곳에 합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신데렐라 얘기 같아요. 모모 없는 발레리나의 비상. 2021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한 극장에서 열린 발레 공연. 예술을 그려낸 천사의 춤. 발레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녀. 특히 한 10대 발레리나에게 세간의 찬사와 함께 관객들의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0대인데 아주 엄청난 실력파인가 보네요. SNS에도 큰 화제를 모으며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발레리나의 무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나. 어? 와, 팔이 없구나. 근데 균형을 잡을 수가 있나? 두 팔이 없으면 아무래도 훨씬 불리하잖아요. 비록 두 팔은 없지만 무대에서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발레리나. 올해 17살인 비토리아 부에노인데요. 사실 이 부에노는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 사고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근데 처음에 발레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을 것 같은데. 네, 부에노가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된 건 5살 때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치료차 발레를 시작한 직후였는데요. 엄마, 나 발레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에노를 본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아유, 세상에. 아유, 팔도 없는 애가 무슨 발레를 한대? 아직 애라 그런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이 두 팔이 없는 부에노를 보며 수군거렸고요. 부에노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두 팔이 없는 부에노가 온몸으로 춤을 추는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그 꿈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 가득한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리라 다짐한 부에노. 물론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발레를 배울 때 봉을 잡고 기본 자세를 배우죠. 맞네. 저렇게요. 그러나 두 팔이 없는 부에노는 이 봉에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턴이나 점프 동작도 팔이 없으니 오로지 두 발로만 중심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팔이 없으니까 안무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 이쯤에서 그만 포기하지 그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부에노는 팔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발레리나가 될 수 없을 거라 여겼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이 피나는 연습을 한 부에노. 그리고 그 결과 비록 팔은 없지만
부에노는 몸짓, 발끝, 표정으로 아름답게 동작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아카데미 소속 발레리나로서 당당히 무대에 오르는 부에노. 제게 팔이 없다는 사실은 작은 디테일일 뿐이에요. 제가 춤을 추면 관객들은 팔이 없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꿈을 이루는데 무언가 망설여진다면 부에노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린 우리의 꿈을 쫓아야 합니다. 모모를 딛고 이룬 교사의 꿈. 이번엔 조금 특별한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서 학습지를 나눠주거나 선생님 대신 칠판에 글씨를 적기도 하고요. 복도에서 선생님을 마주치면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 이유, 바로 시각장애인 국어교사 강신혜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 일상생활 얼마나 불편하실 텐데 이걸 넘어서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국어잖아 또 그리고. 뭐 써온 글을 봐야 될 텐데. 선천적 시각장애로 늘 어둠 속에서 살아왔지만 강신혜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눈 대신 몸과 마음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고 싶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신다는 거잖아요. 와. 더 예민하게 들으시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목소리를 훨씬 예민하게 들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임용고시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교사 되려면. 강신혜 선생님은 어린 시절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고 그렇게 국어 교사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감동적이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1등을 하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교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요. 우선 임용고시 공부를 하려 했지만 시중에 점자로 된 임용고시 교재가 부족했던 겁니다. 있긴 있어. 겨우 어렵게 구한 점자 교재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 책 한 권당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복하며 공부하는 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임용고시는 아쉽게도 3차인 수업 시연과 면접에서 낙방. 이때 한계를 느끼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요. 부모님 앞에서 끊임없이 수업을 시연해보며 자연스러운 몸짓을 익히고 또 익혔답니다. 그렇게 2012년 임용고시 2번째 시도 만에 마침내 평생 꿈에 그리던 국어 교사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안에 이게 아니잖아. 이걸 뚫어내겠어 이런 의지를 가지신 거잖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강신혜 선생님처럼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누구보다 선명한 그들의 꿈과 열정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속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숱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라는 화두를 갖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포인트가 있었던 드라마예요. 근데 뭐 이것도 편견이긴 한데 과연 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드라마 속 우영우와 비슷한 실존 인물이 미국에 존재합니다. 플로리다 최초 자폐를 가진 변호사 헤일리 무스입니다. 오, 진짜로 존재를 하는군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증상인 건가요? 우영우하고? 자, 헤일리는 3살 때 1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출 정도로 똑똑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으로 판정. 여기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란 드라마 속 우영우처럼 지능은 낮지 않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류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일컫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는 헤일리가 직업을 갖기조차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쓰고 남들 돕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변호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장애인이라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그녀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2019년 플로리다 최초 자폐인 변호사로 로펌에 채용됐는데요. 이게 뭐 드라마 속 일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가능한 거군요. 로펌에 네. 들어갔다잖아요.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헤일리 역시 자폐로 인해 감각이 예민해 소음은 그녀에겐 불안이어서 대신 남들보다 부족한 점은 그녀의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극복. 수많은 사건 관련 이름, 장소, 용어들을 사진 찍듯 모조리 외우는 능력 덕분에 주로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반테러 사건과 의료 소송을 해결했는데요. 그리고 헤일리는 현재 장애인법 관련 컨설팅 일을 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가, 예술가로도 활동. 우리는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폐인이 변호인인 게 예외가 되거나 특별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며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향한 편견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견이라는 단어만 손으로 가리면 더욱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모만의 깬 편견. 2021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52년 만에 첫 민간용 우주로켓 뉴 셰퍼드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당시 우주여행을 추진한 제프 베이조스만큼이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82세의 나이로 최고령 우주여행자가 된 윌리 펑크입니다.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80대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도전하셔서 오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사실 그녀가 이번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려 60년 만에 편견을 극복하고 우주여행자라는 꿈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자, 1961년 나사에선 여성들도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일명 머큐리 13을 선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25명은 의자에 묶여 귀에 얼음물 주의, 소리와 빛이 차단된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오래 버티기, 방사능에 노출된 물 마시기 등 남자들도 해내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미군 비행 교관이었던 월리는 우주에 가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감각 차단 탱크에서 무려 10시간 넘게 버티며 혹독한 훈련을 통과, 최종 13인 안에 들었지만요. 아, 여자가 우주에 나가서 뭐해? 남자 비행사로 충분하잖아. 이런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 때문에 우주 비행의 꿈은 좌절.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지만 총 4번이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이게 다 편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사실 고문에 가까운 훈련이었다면서요. 그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결국은 통과를 했는데 다 물거품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편견 때문에 마냥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 최초 여성 검사관,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최초 여성 항공안전조사관, 그리고 19,600시간의 비행 기록과 무려 3,000명 이상의 파일럿을 키워내는 등 평생을 항공 분야에 종사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꿈이 희미해질 무렵인 2021년 제이프 베이조스의 초청을 받아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평생을 편견과 맞섰던 그녀는 저에게 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원리는 여성들이 한번 거부당한 기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절대 늦을 때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며 편견을 깬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중 들린 희소식, 한국 여자 배구 4강 진출,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선전이었습니다. 한일전 역전했잖아. 8강에 그랬습니다. 5세트까지 가서. 그 다음 승부도 진짜 대단했어요. 사실 진다 그랬거든요. 세계 랭킹 4위 터키 꺾었죠. 주장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양효진, 박정아 선수 등 대표팀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멋진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이 선수들 곁에는 2019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라바리니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4강 신화를 이끄는 라바리니 감독이 사실은요, 일평생 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프로 배구 선수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아마추어나 유소년 레벨에서도 전혀 배구 선수로 뛴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감독은 좀 유명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유명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수를 좀 해본 분들이 많이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분은 아예 안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없다. 이게 바로 편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운동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고 선수들을 관리하고 큰 꿈을 향해 나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선수로서 강력한 스파이크 기술을 연습하는 대신 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16살 때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유소년 배구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함께하게 된 라바리니. 처음엔 지도자로서 크게 주목받는 포지션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니 코트에서 제대로 배구해본 적도 없으면서 배구를 알긴 해요? 비선수 출신이란 이유로 코치의 자격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을 깨기 위한 그의 선택은 전술 분석.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 어떤 전술을 쓸지 큰 그림을 그려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유소년, 청소년, 프로팀까지 단계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밟아가며 주목받기 시작한 라바리니 감독. 2019년에는 또다시 세간의 편견을 깨고 한국 배구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와우. 그런데 라바리니 감독을 찾아온 위기. 올림픽 직전에 출전한 2021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7연속 패배를 기록. 이에 일각에서는 라바리니 감독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지만 라바리니 감독은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며 팀워크를 재정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질서가 강한 스포츠계에서 감독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친근히 대화, 치밀한 분석력으로 팀을 이끌며 도쿄올림픽 4강 진화라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일평생 배구를 해보지 않은 비선수 출신인 라바리니 감독.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배구가 전부였기에 그의 멋진 커리어가 빛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22년 7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여자 100m 결선 경기. 당시 치열한 접전 속에서 1위로 피니시 라인을 끄는 선수는 자메이카의 스프린터 셸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입니다. 그녀는 경쟁자들보다 작은 152cm의 아담한 키 때문에 포켓 로켓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작은 키를 극복한 육상 선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까? 그녀가 정말 대단한 것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요한 육상 단거리 선수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는 36세, 그것도 2017년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 스프린터라는 겁니다. 36에 아니, 게다가 애기 엄마. 출산이 그럼. 출산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네. 다 큽니다 제가. 근데 이분은 애를 낳고 돌아와서 다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라바리니가 뭐 출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2012년 런던 올림픽,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육상 선수권, 2015년 베이징 세계 육상 선수권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자메이카 단거리의 상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셸리의 시대도 이제 끝났네. 운동선수가 30대 출산까지 했으면 끝난 거지. 이미 운동선수로서는 고령인 30대 중반, 거기에 엄마가 아닌 운동선수로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임신에 더 이상 달릴 수 없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펑펑 울기도 했었다는데요. 그러나 편견에 좌절하기보단 정면 돌파하기로 한 셸리. 그녀는 출산 후 트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전성기 시절 포켓 로켓의 실력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출산을 떠나서 일단 전성기 지났고요. 나이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출산하면 신체가 아예 달라지니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새벽 5시 30분부터 훈련하고 남들보다 2시간 더 달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19년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 그리고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선 은메달을 목에 걸더니 올해 미국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무려 10초 67! 대회 세계 신기록보다 0.03초 앞당기는 저력을 보여주며 편견을 보란 듯이 와장창 깼습니다. 경력 단절이 아예 없네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으로 이제 뜻하지 않게 자기 일을 그만두고. 그죠? 포켓 로켓에서 이제는 마미 로켓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여자 스프린터들이 트랙을 떠났어요. 다행히 출산한 30대 중반 스프린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말 기쁩니다.